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중에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서 서양 윤리에서는 윤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능 특강에서는요, 요 1단원과 3단원을 먼저 다루고 나서 2단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순서에 맞춰가지고 1, 3을 하고 동양, 서양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동양을 했었죠. 이번에는 서양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대답들이 있어 왔는데 자, 그중에서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덕윤리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도덕과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은요. 말 그대로 무엇이 도덕적이다? 의무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에요. 의무는 의무인데 이때 의무론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편타당한 의무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의 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의무, 우리 학교의 의무, 우리 국가의 의무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인류의 의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초월한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그러한 보편적인 의무를 추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의무론의 특징이기도 했었죠. 자, 이것이 도덕적이다. 즉, 의무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도덕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만한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의무였냐 아니었냐. 내가 의무를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의무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결과가 아니라 왜 그 행동을 했냐? 그래서 그 행동이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무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국가에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뭐 4대 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자, 이런 헌법적인 가치에 그 포함되는 의무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볼 의무는요. 좀 더 근원적인 의무, 인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내가 의무를 지켰다? 그럼 도덕적인 것이에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비도덕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의무로는 자연법의 스토아 학파와 아퀴나스가 있고 그리고 칸트가 있는데 이 의무론들마다 주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이 뭔데? 라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연법 윤리.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법이 있다. 자연적인 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는 자연 환경들, 우주라든지 동식물들, 이런 자연 환경에서 지켜지는 법칙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더 엄밀히 말해서 그만큼 인간에게 내재한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법칙이 있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뒤에도 보시겠지만은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이랑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라는 것이 이런 대자연이 움직이는 그런 원리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성으로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연 환경이든지 간에 인간이든지 간에 전부 다 신의 창조물, 그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연결 지점은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다? 인간의 본성에 자연스러운 법이 있다. 즉 인간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될 법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것도 인간의 본성에. 그러므로 이런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겠죠?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은 비도덕적이네요. 그러므로 현실에 있는 법들이 인간 사회에서 법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멕시코의 법이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 여러 나라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이 인간이 만든 법, 인정법, 실정법이 자연법에 어긋난다?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 법은 부당한 법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요.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논, 뭐 에픽테토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시했던 스토아 학파는 자연은 곧 신이고 신은 곧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곧 이성이고요. 온 우주가 곧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온 우주의 법칙,
곧 자연의 법칙이자 이성의 법칙이자 신의 법칙, 신의 섭리인 것이죠. 그 법칙은요, 인간의 본성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죠. 또 영구적이죠. 영원한 것이죠. 없어지지가 않죠. 그러한 정의의 법이 바로 자연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지닌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왜? 온 우주 자체가 이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온 우주의 원리에 해당하는 자연법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정법과 역사적인 제도들, 현실에 있는 많은 법들과 제도들과 정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정부 정책이나 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무리가 없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인간이 만든 법이 자연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긋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부여받았는가? 자유롭게, 그리고 고귀하게, 공경스럽게 행위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고 자연에 따라 행위하도록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으로서, 그들의 신하로서 이 의무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 본성이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스토아판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또 사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로마 시대의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좀 뭐 몇 가지 특징, 운명론이라든지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라든지 몇 가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규범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생활과 윤리를 이제 준비하시는 수험생 단계에서는 그렇게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퀴나스 넘어가 볼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중세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학자예요. 당연히 기독교적인 기본 내용들, 신에 의해서 전지전능한 절대자인 유일신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퀴나스가 보기에 이 세계에는 네 가지 법의 범주가 있다. 첫 번째, 영원법. 이것은 뭐다? 이터널, 말 그대로 영원한 법이에요. 신의 섭리입니다. 이 온 세계를 창조한 신의 섭리, 모든 존재들의 영원불변한 질서입니다. 신이 부여한 질서죠. 자, 이 영원법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법, 성경을 통해 인간이 알 수 있는 법을 뭐라 그런다? 신법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세의 10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한다고 하잖아요. 엑소더스 하는 것인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신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가지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부여받아서 가지고 온 계명들 10가지 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계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연법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온 우주의 법칙인 영원법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된 것. 인간 어떻습니까?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직립보행을 하고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특징,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에게 반영된 영원법을 바로 자연법이라고 한다. 이 자연법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신의 섭리인 영원법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자연법은 역시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법칙이고요. 당연히 자연법에 따름으로써 결국엔 자연법이란 것도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영원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법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자연법은 그 인간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법에 따라서 인정법, 휴먼 로우, 인간이 만든 법, 실정법을 판단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옹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칙을 우리는 바로 자연법이라 부른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법이 뭔데? 라고 하는 약간 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연법은요. 제1의 근본 원리가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근본 원리 바로 뭐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근본 원리로부터 모든 기타 등등의 명령들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로부터 기본적인 명령과 자명한 기본적인 명령과 누가 봐도 딱 봐도 맞는 명령과 부수적인 명령, 자명한 명령으로부터 도출되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명령들이 줄줄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참고로 부수적인 명령은요. 기본적인 명령으로부터 인간이 이성적으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말했다시피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 부여한 이제 능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인간이 이성에 따라 행위를 하려는 것은 올바르다.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며 악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이며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출되는 기본적인 명령, 일반 논리 첫 번째는 뭐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명령이 바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가지고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죠. 누구나 건강하고자 하죠. 누구나 아프지 않고자 하죠. 이것이 신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성향이란 것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다. 왜? 그것이 신의 섭리이니까. 생명 가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생명 가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령으로부터 오늘날에 적용을 해볼까요? 도출 가능한 부수적인 명령들.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보호해라. 나의 생명을 보호해라. 자해하거나 자살하지 말라. 혹은 상대방의 생명을 보호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식의 명령들이 당연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혼하여 자손을 늘리라. 혹은 성행위와 성관계에 있어서 절도를 지켜라라고 하는 종족 보존의 성향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생식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인간에게는요, 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자, 애초에 남성과 여성이 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까?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신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성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 기관들은요, 사실은 자손을 낳게끔 만드는 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족 보존의 성향, 생식 가치에 의해서 낙태, 인공 임신 중절은 어떻습니까? 종족 보존의 성향, 생식 가치에 위배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태는 금지되게 되겠고요. 뭐 성적인 문란행위 금지. 자, 성의 행위 자체는요. 이것 또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행위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성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성행위를 원래 목적, 결혼하여 자손을 늘리라, 성행위와 성관계에서 절도를 지켜라, 종족 보존, 생식, 이 원래 목적에 맞게 쓰라는 것이지 성을 다른 방식으로 써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성매매, 혹은 성적인 것들을 상품으로 화하는 행위, 성상품화 이런 것들은 역시 금지될 여지가 있겠네요. 자,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에는요. 부수적인 명령인데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좀 사회적인 그런 여건에 좀 종속된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왜냐면은 일부 일처는 남편 한 명, 아내 한 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부 일처가 아니어야 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전쟁에 의해서 남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너무 많이 깨져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에도 일부 일처제를 강요하게 되면은 이것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결혼하여 자손을 늘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전체 여성 중에 일부만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다처를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지지하겠지만은 자, 동성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생식의 목적이 아닌 방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그 자체로는 생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좀 더 특히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피임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특히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황청의 입장으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포프 오른쪽에 보시면 기사에 교황이 비유했다 이거에 묘사했다 무엇을 abortion 이게 뭡니까? 낙태를 말하는 거죠. 낙태를 마치 hiring a hitman 암살자를 즉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안티-어볼션 컨퍼런스에서 즉 낙태를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마치 낙태는 살인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인간을 죽여달라고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를 시켜가지고 태아라고 하는 생명을 죽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종족 보존의 성향으로부터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 입장을 보시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애써야 한다. 신과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진리 가치가 되겠고요. 당연히 인간은 알고자 하는 뭐든지 알고 싶어 해요. 물론 알고 싶어 하는 종류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억압하거나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못 가게 막아요. 곤란하겠네요. 자녀는 학교 가서 뭔가 배우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딱히 안 가고 싶은데도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도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움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거란 뜻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서로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라. 바로 뭐다?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 즉 사회성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뭐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잘 살아가라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챙김받고 이런 식의 의무들을 서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에서는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 단원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독교 사상의 그런 내용들이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자, 거기 더불어서가 아니죠. 칸트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상 생활과 윤리 공부를 할 때 칸트와 공리주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비중이 커서 나오고 또 나오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 뒤에서 반복해서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아주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선의지가 중요하다. 즉 선한 의지예요.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칭찬받을 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이 들어서 다 필요 없어요. 사회적인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뭐다? 그냥 그 행동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끝입니다. 다른 의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도덕적 의무를 동기로 하여 행위하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자, 지성, 기지, 판단력 같은 정신적 재능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 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여러분 지성적이고 똑똑한 거 좋잖아요. 당연히 좋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지성이 뛰어난 사기꾼 어떠세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뛰어난 강도, 초지 일관성이 뛰어난 연쇄살인마, 너무 위험하죠. 더 심각하죠. 이런 특징들 대부분은 좋지만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로지 옳은 것은 못 밖에 없다. 도덕적 의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바로 의도, 바로 선의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의무, 곧 선의지에 따른 행위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여야지 어쩌다 보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를 혼동하시면 안 되겠네요. 내가 A 행위를 한 이유는요, 그냥 그게 의무라서 한 거예요. 도덕적이죠. 오케이. 하지만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했어요.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 친구와의 뭐 다른 어떤 그 이익 때문에, 칭찬받고 싶어서, 사회적인 뭐 효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동과 행동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의무에 우연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인데 그에 더해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허영심이나 자신의 이익이라는 다른 동기가 없이도 주위에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을 내심 즐거워하며 자기가 한 일로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흥겨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 같은 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아무리 의무에 맞고 또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참된 도덕적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도덕적인 내용, 즉 경향성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정심이나 공감조차도 근본적으로 도덕적이진 않아요. 왜냐고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심이나 공감은요, 감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감정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감정은요, 편파적입니다. 나랑 가깝고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좀 더 무게가 가게 돼 있어요. 어떨 땐 감정이 일어나고요. 어떨 땐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도덕으로서는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무를 지켜야 되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구체적인 의무의 목록들을 제시해줬죠. 칸트는요, 구체적인 의무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의 특징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그 도덕 법칙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만드는 과정을 제시해줘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제시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꾸준히 얘기했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행위의 필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연 법칙은요. 우리가 어길 수가 없잖아요.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 자체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 법칙은 이렇게 행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필연성이 되겠고요. 정언 명령이라고 이제 그 표현이 됩니다. 도덕 법칙은요, 반드시 명령의 형태여야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전지전능한 신 혹은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도덕 법칙을 어기지 않겠죠? 어길 이유가 없죠? 어겨야 될 상황이 없죠? 하지만 인간은요, 도덕 법칙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도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경향성, 나의 그런 욕구라든지 나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나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 도덕 법칙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놓고 나서 그것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도덕 법칙은 명령의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 중에서 어떤 명령이다? 바로 정언 명령이다. 자,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을 구분해야겠죠? 가언 명령은 뭐냐? 가설적인 명령,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자, A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있죠. A를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적, 왜냐하면 B를 위해서, 즉 조건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친구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용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조건적인 명령이죠. 가언 명령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명령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 가언 명령은 도덕 법칙의 명령일 수가 없습니다. 왜? 보편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다? 친구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친구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안 얻을 것 같으면 친구를 안 도와줄 건가요? 믿음을 얻고 싶지 않은 친구에게는 안 도와줄 건가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명령의 형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모두 배제한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 명령이어야지 도덕 법칙의 형식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행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필연적으로 표상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A를 해라. 왜냐하면 그냥 그게 옳으니까.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게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선의지에 아주 부합하는 명령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모든 명령은 가언적으로나 정언적으로나 지시 명령한다. 가언 명령은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사람들이 의욕하는 또는 의욕하는 것이 가능한 다른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언 명령이라는 거 또한 이 도덕 법칙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이 그냥 준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준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준 것도 아니고요. 국가가 준 것도 아니에요. 이 도덕 법칙은 나 자신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나 자신, 인간이 구성하는 것이다.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다? 바로 도덕 법칙을 구성하는 과정. 나의 도덕 법칙을 내가 수립한다. 준칙을 먼저 만듭니다. 내가 지켜야 될 나의 규칙인 준칙을 만들어요. 이 준칙을 정식화 과정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도덕 법칙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요. 정식화 과정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도덕 법칙은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법안을 발의하죠.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을 만듭시다. 그 법을 만들지 말지를 검토해야겠죠.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정해야겠죠. 이 법을 우리나라의 법으로 만듭니다. 땅땅땅 혹은 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하겠죠. 하면은 실천해야겠죠. 이게 바로 법안의 발의와 시행의 과정이 되겠는데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도덕 법칙을 만드는 과정도 이거랑 큰 틀이 똑같습니다. 일단 내 의지의 준칙을 만들어요. 나만의 인생 규칙을 만들어요. 이 규칙을 정식이라고 하는 테스트 기구로 판단합니다. 보편화 정식, 인간성의 정식, 자율의 정식. 이 세 가지의 정식에 미루어서 판단해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옳다 라고 한다면 도덕 법칙으로 채택, 인정됩니다. 셋 다 통과하게 되겠죠? 만약에 통과를 못한다? 도덕 법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채택된 도덕 법칙을 선 의지를 발휘해서 무조건적인 의무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면은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만든 법칙을 내가 지키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 그러므로 진정으로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식은요. 자, 보편화 정식, 인간성의 정식, 자율의 정식. 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보편화 정식을 볼게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만든 그 준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칙이 되어야지만 도덕 법칙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 만들어 놓고서 그 준칙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절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편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통과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주로 이제 거짓말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말. 자, 준칙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준칙을 만들었어요. 통과하나 볼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그 준칙을 만들었으면은 나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편화했을 때 모든 인간이 이 규칙을 알고 있을 때, 이 규칙을 실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거짓말이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요. 이 거짓말이 먹혀야 돼요. 상대방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원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도 내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깔고 시작하겠죠. 애초에 거짓말이 성립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인간성의 정식.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자,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는요. 보편화 정식보다는 인간성의 정식이 주로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인간 존엄성을, 즉 인간은 단순한 도구, 단순한 수단, 단순한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도구는요, 물건은요, 도구적인 가치가 없어지면요, 버려도 돼요. 가위를 열심히 쓰다가 가위 날이 다 무뎌졌어요. 더 이상 가위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 가위 버리고, 녹여버리고, 새로운 가위 사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도구가 아니고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필요라든지 어떤 이익이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인간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요. 인간을 반드시 존엄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수단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요. 내가 식당 가서 음식 먹으면은 식당에 그 요리하시는 분은 내가 돈을 제공하고 돈을 통해서 나에게 요리를 제공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요리를 제공을 받고서 돈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자, 똑같은 사례를 봅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만들었어요. 인간성의 정식 통과 못하죠?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도구로 취급해버렸네요. 상대방을 물건으로 대해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의 정식 통과 못한다는 거. 자, 주로 인간성의 정식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과 윤리는. 자율의 정식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칸트의 의무론과 쌍벽을 이루는 그러나 전혀 다른 사상을 제시하는 공리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공리주의도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쾌락주의적인 공리주의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단계에서 배우는 것은 쾌락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쾌락주의가 뭔가요? 말 그대로 쾌락을 추구해라. 쾌락은 좋은 거니까. 고통을 회피하라. 고통은 싫은 거니까. 이게 쾌락주의예요. 또 결과주의. 공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중시하죠. 도덕적인 건 뭔가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에요. 나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의 결과가 나쁘잖아요. 왜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도둑질의 결과가 나쁘잖아요. 왜 남을 도와줘야 됩니까? 남을 도와주는 사회가 되면은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결과주의 그리고 경험주의, 쾌락을 경험적으로 계산하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공리주의가 되는 것인데 단순히 나의 쾌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쾌락, 공적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리의 원리는 뭐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공리주의하고 푹 찌르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라는 것이 바로 공리의 원리,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고요, 고통을 회피할 건데 우리 모두의 쾌락과 고통을 다 합쳐가지고 플러스 값이 제일 큰 쪽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벤담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유는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공리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에는요, 양적 공리주의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쾌락과 고통은요, 질적 차이가 없어요. 하나의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쾌락을 동질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 동질화가 아니라 애초에 동질해요. 그러므로 특정인의 쾌락, 영국은 왕이 있는 국가잖아요. 왕의 쾌락이라 할지라도요, 평민의 쾌락과 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본은 똑같아요. 특정한 인간의 쾌락을 더 우수하다고 볼 이유가, 더 열등하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단위의 쾌락을 계산하고요, 평등주의적인 정치관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피터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레미 벤담은 쾌락을 계산하자고 합니다. 쾌락의 계산에 7가지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진짜로 사람들이 느끼는 쾌락을 마라탕 먹는 쾌락, 샌드위치 먹는 쾌락, 빵을 먹는 쾌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은 없어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도. 얼마나 강한 쾌락이냐? 말 그대로 강도가 센 쾌락은 더 좋은 쾌락이죠. 강도가 더 센 고통은 더 나쁜 고통이죠. 두 번째 지속성. 얼마나 오래되느냐? 1초 동안만 끝나는 쾌락과 50분 동안 지속되는 쾌락. 당연히 50분 쪽을 선택해야겠죠. 확실성과 불확실성. 얼마나 확실하게 오느냐? 확률적으로 봤을 때 A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쾌락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오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확실할수록 좋겠죠. 자, 신속성과 근접성 혹은 원격성. A 행동을 했을 때 그 쾌락이나 고통이 얼마나 빨리 오냐 혹은 멀리 오냐.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가깝냐 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는데 자, 눈앞에 당장 컴퓨터 껴서 게임하는 건요. 쾌락이 금방 와요. 신속하고 근접하죠.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얻는 장기적인 쾌락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멀리 있는 쾌락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공부를 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쾌락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 바로 다산성과 생산성 때문이죠. 공부하는 행동 자체는요. 물론 쾌락이 있기도 하지만은 고통이 산출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느냐?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쾌락들을 산출할 거라고, 더 좋은 이익을 산출할 거라고 추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쾌락과 고통을 얼마나 줄줄이 사탕으로 산출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당장의 즐거움, 당장의 쾌락, 즉각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요. 빨라서 좋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쾌락을 고려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순수성. 쾌락이 100이에요. 고통이 0입니다. 이거랑 쾌락이 120인 거랑 고통이 20인 거랑 총합의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이쪽이 좀 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범위. 얼마나 타인에게 많은 쾌락과 고통을 산출하느냐. 즉, 이 범위라는 것은요. 이 쾌락과 고통, 내가 하는 행동이 단순히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느냐 이걸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레미 벤담의 쾌락주의는 단순한 개인적 쾌락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쾌락주의로서 공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레미 벤담의 그런 공리주의가 모든 쾌락을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니까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는 쾌락과 선한 일을 할 때의 쾌락을 동등한 가치로 보는 것이 맞냐? 벤담의 이야기는 이거 돼지의 철학 아니냐?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 즉, 질 높은 쾌락과 질 낮은 쾌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로 정신적이고 지적인 쾌락, 지성, 상상력, 도덕적 정서에 의한 쾌락을 더 훌륭하다고 보고요. 감각적인 쾌락, 식사, 성, 휴식, 분명히 쾌락 맞습니다만은 수준이 좀 낮은 쾌락이라고 봐요. 아무리 질 낮은 쾌락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질 높은 쾌락보다 훌륭해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령 바보, 멍청이 또는 무례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팔자에 더 만족을 느낀다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득하더라도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바보가 되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되며 느낌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이기적이고 저급한 사람이 되려 하진 않을 것이다. 왜? 지성을 가지고 교양 있고 느낌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질 낮은 쾌락을 열등하게 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품위, sense of dignity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니 도대체 A 쾌락과 B 쾌락 중에서 어떤 쾌락이 더 훌륭한가요? 어떤 쾌락이 좀 더 질적으로 훌륭한가요? 판단해야겠죠? 존 스튜어트 밀은요. 영국의 경험론자답게 이 둘을 모두 경험해본 합리적인 관점에서 선호하는 것이 바로 더 질 높은 쾌락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해 봤어요.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도덕적 의무 같은 것과 관계없이 그중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명, 1000명 데리고 와보라고 하세요. 식사에 의한 쾌락보다 도덕적인 쾌락이 좀 더 수준 높다고 할 거예요. 왜? 둘 모두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게 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바보나 돼지가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한쪽 측면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인간이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 모두를 잘 알고 있다. 돼지가 아무리 도덕 그게 뭔데요? 예술 그게 뭔데요? 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이제 진흙에서 구르는 게 좋은데요? 그건 돼지가 예술과 도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술과 도덕을 아는 인간은요, 둘 중에 비교해서 더 훌륭한 쪽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이 공리주의는요, 존 스튜어트 밀과 제레미 벤담에서 발전하여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요, 일반적으로 행위 공리주의라 불러요. 전통적인 공리주의는 액트 유틸리타리아니즘, 즉 특정 행동 A, 특정 행동 B의 공리의 계산,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2023년 3월에 친구를 도와줄까? 4월에 친구를 도와줄까? 부모님을 도와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그때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리주의 아주 직관적인 적용 방식이죠. 모든 행위가 공리주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공리주의 맞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심각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심각한 단점이 바로 뭐다? 여러분,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공리주의적인 계산을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행위 공리주의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게 맞습니다만은 일일이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비경제적이고요.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이 비경제성도 있겠지만 역직권성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잔디를 깎기 위해 한 소년을 고용하고 그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자신의 임금을 요구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돈을 줘야죠. 잔디 깎았잖아요. 당신은 돈을 줄지 말지 공리주의적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돼요. 그 돈에 더 나은 사용처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약속한 임금을 줘야 된다. 공리주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소년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을 때만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 소년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칩시다. 10만 원 주는 것보다 이거를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한테 기부하는 것이 더 쾌락의 양이 크겠는데? 분명히 크긴 클 거예요. 왜냐? 저개발 국가의 환율 차이 때문에 여기선 10만 원으로 일주일 식비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선 10만 원으로는요. 한 달짜리 식비가 될 수 있어요.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 어린이한테 한 달짜리 식비를 제공한다? 훨씬 더 쾌락이 크겠네요. 당연히 잔디 깎은 소녀는 미안하지만 줄 수가 없겠습니다. 뭐냐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규칙 공리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규칙 공리주의가 등장한다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규칙 공리주의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규칙 공리주의는 뭐다?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규칙 자체에다가 유용성의 계산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효용의 시험을, 공리 계산을, 유틸리티의 판단을 규칙에 적용해보자 했을 때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규칙을 따르자. 즉, 그 도덕 규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해 보자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합한다. 앞으로도 그 도덕 규칙을 지켜요. 부합하지 않는다. 그 도덕 규칙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한 명 한 명 매일매일 거짓말 할지 말할지를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칙 자체를 판단해요. 판단해봤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유용성에 부합하더라. 거짓말을 안 하는 사회가 더 효율적이고 잘 돌아가더라.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자는 규칙을 인정하는 거네요. 땅땅땅. 앞으로는 그때그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거짓말하지 말라를 지키기만 하면 돼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것도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사회 이득이 되겠네요. 맨날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얘한테 해를 끼쳐야 돼, 말아야 돼. 맨날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지키면 됩니다. 왜? 이 규칙을 이미 판단 완료했으니까.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따른다. 자, 매일매일 할 필요 없죠. 비경제성과 역직관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규칙들이 도입이 될 것이니까. 자,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도요. 그 문제는 있긴 한데 저희 써놓진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규칙을 한 번 판단하고 나머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 유용성에 부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도 규칙을 지킬 거야? 만약에 나치의 비밀 경찰이 숨어있는 유대인을 말하라고 사실대로 물어봐요. 이때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괜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나에게도 고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안 된단 말이야. 거짓말하는 거죠.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 유용성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할 거야? 이 규칙을 지키는 거 이거 맞아? 규칙을 지킴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어겨버렸네요. 이거 공리주의 맞냐? 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고요. 뭐 어쨌든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도입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식적인 규칙이 도입되리라는 보장도 없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덕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윤리와 사상에서는 이 덕윤리 내용이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강조가 되진 않아요. 그 서양윤리 사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올 때 뒷부분에 약간 언급되는 교과서가 있는 정도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 근대 행위 중심 윤리에 대한 반발로서 덕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보완점이 되겠죠. 자, 우리 근대에는요. 행위 중심 윤리가 있습니다. 뭐다? 쉽게 말해서 공리주의랑 의무론이에요. 공리주의는요. 행위마다 유용성의 원리를 판단하죠. 그 행동이 도덕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이 선의지로 한 거야 만 거야. 그 행동이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거야 아닌 거야. 그 행동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행위 중심 윤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바로 뭐다? 내면적인 도덕적 성품. 그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여기에 관심이 적어요. 인성,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냐? 이거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근데 도덕적인 성품과 도덕적인 인성도 역시 중요한 도덕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무시했다 아닙니까?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추정하다 보니까 자, 공리주의적인 판단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의무론적인 판단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내 자유와 내 권리가 중요해요. 도덕 판단 내가 하는 것이고요. 도덕 실천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덕목을 경시하는 거 아닐까? 용기, 정의, 절제, 관용 이런 거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 공동체가 옛날부터 중시해온 가치인데 너무 무시해온 거 아닐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개별 행위에만 집중한 나머지 특정 행위, A 행위, B 행위, C 행위, 행동하는 그 행동 장면만 주목하다 보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질문은요. 도덕적인 행동을 했냐? 이것보다는 그는 정직한 사람인가? 그는 성실한 사람인가? 그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는 배려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칸트 같은 경우에는요.
선의지에 따라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덕적 의무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는 감정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기 싫은 감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따라 했기 때문에 숭고하죠. 공리주의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심지어 나에게 해가 끼쳐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로 도덕적인 사람 맞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잖아요. 진짜 도덕적인 사람은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야 됩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이 편하고요, 즐거워야지 이게 진짜 도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덕윤리는. 그래서 덕윤리는 행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자 중심, 행동하는 사람이 중심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이냐? 이것보다는 도덕적인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합니다. 현대 덕윤리학자 알레스타이어 맥킨타이어는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어땠습니까? 실천적 지혜. 자, 프로네시스라고 하는데, 자, 글씨 쓰기가 좀 어렵네요. 실천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상황마다 판단해야 돼요. 뭘 판단한다? 중용인지 아닌지. 그때그때 적절하게 행동하면은 내가 화를 잘 다스린다. 용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구를 잘 다스린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중용을 잘 발휘함으로써 나는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배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성품을 강조하죠. 그런 덕성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한 번 하는 걸로 안 돼요.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 그래서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습관화, 내면화,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 딱 한 번 했어. 야, 저 사람 용기 있다. 아니요, 부족해요. 평생 그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적 탁월성들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시킨다. 용기, 정의 이런 것들은요, 응애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실천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습관화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당연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덕은 습득된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핵심적인 덕성이 없다면 우리가 실천에 내재된 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봉쇄된다. 자, 결국에는 그러한 용기, 정의, 절제, 성실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되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 덕목을 강조합니다. 애초에 이런 덕목들 자체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나의 구체적인 공동체, 나의 대한민국, 나의 이 도시, 나의 이 가족들, 나의 이 공동체의 맥락과 서사에 따라 형성되는 거예요. 애초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인간 자체가 나 혼자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온 이 공동체에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의 정체성, 여러분의 공동체의 정체성,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은 내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는 나의 자아 실현이 중요한 것이지요. 애초에 자아 실현이란 말 자체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무론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의무, 시대와 장소를 완전 초월하는, 자, 칸트의 의무론,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죠. 보편적이죠.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죠. 덕윤리는요, 그런 초월적인 거 아니다. 맥락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사는 공동체, 지금 나의 가족, 지금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그때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다뤄야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 뭐였나요? 1부터 10까지의 딱 5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1, 0부터 합시다. 어떤 경우에는 9, 어떤 경우에는 7, 어떤 경우에는 4가 중용이에요. 그때그때 중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자, 감정 그 자체는 덕이 아니에요. 즐겁다, 기쁘다, 화난다, 두렵다. 얘네들 자체가 덕은 아닙니다. 대신 얘네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다뤄야지 덕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며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리 자율적이고 아무리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해도요. 내 인종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 문화는요. 나의 타고난 모국어는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 힐스에서 태어난 흑인 남성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따라 맥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넬슨 만델라가 이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도덕과학적 접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과학이에요. 도덕을 어떻게 보자? 사이언스로 보자. 인간의 도덕적 사고,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과학적인 방법, 가설, 관찰, 측정, 실험으로 탐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생태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죠? 초파리의 생식을요,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죠? 원숭이의, 강아지의, 혹은 식물들의 대자연의 기후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그럴 때 쓰는 방법들을 인간에게도 쓸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도덕과학적 접근은요. 인문과학이라기보다는 경험과학, 사실과학의 영역이에요. 왜? 증거가 중요하니까. 측정 실험이 중요하니까. 일종의 기술윤리학이다.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기술윤리학, 일종의 문화인류학으로서의 기술윤리학이 있었죠. 아, 이런 부족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저런 부족은 저렇게 생각하더라. 한국인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인이 이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더라. 도덕과학적 접근도요. 사실관계를 탐구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기술윤리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도덕심리학, moral psychology. 인간에게는 심리 과정이 있잖아요. 뭐 분노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의 도덕적인 심리 과정, 심리 과정 중에 도덕적인 심리를 심리학적인 연구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도덕을 판단하는데 도덕적인 이성 판단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과정으로 공감을 하는 거지? 인간의 의지는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지?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연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특히 오늘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식론하고 심리학이 이제 통합이 돼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분화가 돼 있고 특히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경윤리학이 도덕심리학 연구에 중요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심리가 뇌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심리 현상이 물질적, 즉, 신체적, 두뇌적인 것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뇌에서 전기 신호에 따라서 판단 과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결국에 뇌의 과정을 연구하다 보면요. 뇌의 전기 신호를 연구하다 보면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도 규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신경윤리학이 되겠습니다. 뉴로에틱스. 자, 봅시다. 철로 수리공인 게이지는 작업 중 사고로 쇠막대기가 두개골을 관통했다. 모두가 죽었을 것을 생각했는데 멀쩡히 일어났다. 쉽게 말해서 게이지라는 사람이 뇌를 다쳤어요. 다쳤는데 옛날엔 책임감 있고 그랬던 사람이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거짓말하거나 화를 내요.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 내려 결정장애 걸려버렸어. 이 뭐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심리 속성도 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구나. 인간의 도덕적인 성향도 도덕적인 성품도 뇌에 의존하는 것이구나. 좀 환원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하이트라든지 뭐 그린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 즉각적인 도덕 판단을 야기하는 무의식적인 정서 반응, 그 무의식적인 뇌의 그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도덕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더라. 어떤 윤리적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작용하느냐, 이성이 작용하느냐, 이거 나뉠 수가 있더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그린은요, 신경과학기술을 연구해서 즉 뇌 전극을 측정할 수 있는 뇌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통해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판단하게 만들고 이때 어떤 식의 작용이 하는지를 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 편도체가 활성화되더라 라는 것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자,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성향 두 뇌의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걸까? 만약에 도덕적인 뇌 부위가 손상된 사람은 더 적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걸까?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이유가 이성적인 판단 능력과 도덕적인 실천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뇌 손상된 사람은 책임을 덜 져도 되나요? 허허. 만약에 도덕성 자체가 뇌라고 하는 물질의 산물이라고 한다면요. 도덕성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약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을 먹으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단계에 온 걸 수도 있는데 그 충동적인 사람의 충동성을 억제하는 약들은 이미 있잖아요. 다른 식으로도 도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을까? 그럼 도덕성이란 것 자체가 약물에 의존하는 거라면은 약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은 진정한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은 정말 뭘까?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고민을 많이 부여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진화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에볼루셔너리 에틱스다.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엄밀히 말해선 자연선택설인데 자, 새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상을 가진 새였는데 어떤 섬에서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달라졌죠. 즉, 그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이 생존하고요. 자손을 많이 남긴 것입니다. 그 자손을 많이 남긴 형질들이 반복되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면서 조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선택, 어떤 생물에게 특정한 형질이 있는 이유는 뭐다? 그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이때 돌연변이에 의해 발현된 형질이 결과적으로 생존에 유리했어요. 생존에 불리한 돌연변이는요, 빨리 죽어버립니다. 생존에 더 유리한 돌연변이들이 살아남고 그 녀석의 자손이 또 돌연변이로 좀 더 그 특징이 강화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특징이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그 특성이 강화된 것이다. 자, 지구상엔요 온갖 신기하게 생긴 생물들이 있습니다. 오리너구리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박쥐? 뭐야 이건 또. 상어가 뭐 이렇게 생겼냐? 얘는 왜 뿔 달린 뭐야 이거. 자, 다 뭐죠? 결국에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놈들이 유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에요. 자연 선택은요 특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환경에 적응한 놈들이
더 그러한 녀석들의 자손을 남겼을 뿐이에요. 물론 이 불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이 이제 자연 선택을 의도적으로, 자연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위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까마귀가 초록색 딱정벌레만 좋아합니다. 초록색 딱정벌레는요, 잡아먹히고요. 주황색 딱정벌레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더 남겨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초록색은 멸종하고요. 주황색만 남았네요. 주황색이 더 우월해서? 아니요. 그냥 포식자인 까마귀가 초록색을 더 좋아해서였을 뿐이에요. 그냥 걔네들 눈엔 초록색이 보였을 뿐이야. 특정 사회에서 도덕에 적용해 봅시다. 특정 사회에서 특정한 도덕관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세요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도덕적 상식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인하지 마세요라는 도덕 규범을 선택한 집단이 살아남은 거예요. 비교해 봅시다. A 집단은 살인하지 마세요가 있어요. B 집단은 살인하지 마세요가 없어요. 당연히 살인하지 마세요가 있는 집단이 살인을 덜 할 것이고 서로 평화롭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더 번성하겠네요. 더 많은 자손을 남겼겠네요. 살인하지 마세요라는 규정이 없는 집단은요, 더 빨리 소멸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라는 규칙 자체가 옳아서가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리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옳은 결과를 도출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요, 다른 규칙이 도덕 규칙으로 도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모르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런 자연 선택설을 받아들이다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자연 선택설이 되게 재밌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대신에 아무래도 그 도덕 규범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이유를 좀 상실한다고 해야 되나? 단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재적인 가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 계약론적인 접근, 윤리적 규범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된다? 우리가 계약으로 만들었으니까.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계약론적인 접근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책임윤리, 그리고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는요, 환경윤리 파트, 과학윤리 할 때 또 볼 거예요. 아무래도 인간이 그 사용할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나중에 미래 세대가 먹을 게 없어. 나중에 미래 세대가 태어나 보니까 2050년에 태어나 보니까 이미 지구온난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간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되겠냐? 안 되겠다는 것이죠. 책임져야 된다. 책임윤리. 배려윤리, 공동체적인 관계에서의 배려와 돌봄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 그 여성주의 윤리할 때 배울 거예요. 담론윤리. 도덕은 이성적 존재자들 사이에서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산물이다.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아펠의 선언적 화용론 등등이 있겠습니다. 요걸 뭐 다 다루진 않겠는데 나중에 다른 단원할 때 겸사겸사 나오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과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합시다.